하루 확진자 40만 명, 당국의 정점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죠. 확진자 숫자보다 우리 의료 체계가 잘 버텨줄지가 관건인데 적지 않은 사망자가 나오는 부분은 걱정입니다. 어제는 확진자 집계 과정에 혼선도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여러 궁금증들 잠시 뒤에 전문가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으로 몰고 간 솥대 기억하실 겁니다. 이 솥대를 키웠던 현대 서산농장이 수백 톤 가축 분뇨를 불법으로 쌓아뒀다가 적발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축사에서 나온 오염된 물은 수로를 거쳐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되는데 잠시 뒤 현장 다녀온 취재기자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독대 오찬 회동이 갑자기 무산됐습니다. 회동 전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으로부터 거취 표명 압박을 받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남은 임기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송구하고 죄인이 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윤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올해 들어 10번째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합참은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15km까지 접근한 러시아군이 키이우 서부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화상으로 4차 협상을 가졌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서 하루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한 방역당국은 모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회동이 막판에 무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회동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사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첫 회동, 국민적인 관심사였는데요. 실무 협의를 이유로 지금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 이후에 윤 당선인 지금 어떤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정오쯤 인수위원들과 사무실에서 나와서 오찬을 한 뒤 다시 사무실로 복귀했는데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찬 자리에서도 인수위 운영과 향후 국정기조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실무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는데요. 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저희가 미루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에 따라서 밝히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회동 개최와 관련한 실무 협의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윤 당선인 측 장제원 비서실장이 해왔습니다. 앞서 이번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될 것으로 관측됐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 견해차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장제원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사면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런 것으로 충돌하는 건 아니라며 무산이라기보다는 실무 협의를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실무적인 협의를 여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해서 잘 좀 조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렬, 무산
그게 아니라 실무적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라는. 네, 또 김은혜 대변인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인데 윤 당선인이 기존 청와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김 대변인은 소통을 언급하면서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이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용산을 포함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취임 때는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인사드릴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경호와 보안 문제 등 난관이 많은 만큼 당장 이번 주 안에 이전을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취임 전 세종시에 제2집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도 진행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전 윤 당선인은 특보 인선도 발표했는데요. 정책특보로 선거 기간 동안 수시로 의견을 나눠왔던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임명했는데 두 분 모두 박근혜 정부 인사들입니다. 정무특보로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같은 후보로서 당선인에게 가장 비판적인 기조를 견지해왔던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인사인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임태희 전 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7명을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체적인 회동 연기 사유에 공식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요구 등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회동 의제를 설정한 데 대해 불쾌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자 오늘 회동 연기에 대한 청와대 측의 설명은 어떤 겁니까? 네, 청와대도 오늘 오전 회동 연기 사실만 짧게 공지하고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경민 청와대 대변인은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브리핑 시간에 맞춰서 출입기자단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회동 연기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이 청와대 공지 역시 당선인 측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박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서 오늘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무 협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회동 의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회동 전에 당선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불쾌감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동을 하기도 전에 인수위 측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공식화하고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이슈로 삼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결국 당선인 측에서 대화 주제를 미리 정하는 등 의제를 설정하는 데 대해 청와대가 불만을 나타냈고 양측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일단 회동을 연기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이 실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일정은 다시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합의도 이뤄야 하고 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일정이 모두 맞아야 하기 때문에 회동 일정이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호남의 간절함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잘못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지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민주당이 호남의 성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정말 송구하고 죄인이 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에 넘치는 성원과 지지를 해준 호남 시도민에게 10,000분의 1이라도 갚는 길은 오직 자기 성찰과 반성, 쇄신뿐이라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그 길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로 해 파장이 주목됩니다. 더 미래는 오늘 오전 여의도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20대 대선을 평가하고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더 미래 소속 의원 다수가 윤호중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이끄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오늘 정오쯤 선관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태 모든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발생한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잘못으로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며 힘든 여건에서도 땀과 눈물로 선거를 묵묵히 관리해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사죄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거취를 표명하라는 압박을 받았던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밝힌 입장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김호수 총장은 오늘 아침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은 짧은 한 문장이 다였는데 일단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말한 뒤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윤 당선인이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호수 총장으로선 사실상 잦은 사퇴 요구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발언 수위였습니다. 김 총장은 권 의원 발언을 접한 뒤 크게 불쾌감을 표시했고 측근에게도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 능력을 보여주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김 총장이 다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김 총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겁니다. 김 총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을 사퇴한 뒤 후임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6월 취임했고 임기는 1년 넘게 남았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자 1988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2년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은 22명 가운데 8명에 불과하고 대통령 당선 뒤 유임된 총장 역시 노태우 정부 이후 7명 가운데 3명뿐입니다. 물론 윤 당선인도 그동안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김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임기는 지킬 거라는 게 검찰 안팎의 예상입니다. 하지만 김 총장의 입장 표명에도 국민의힘 쪽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거취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방역 지침에 반발하는 교회에 소송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교회들의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문 대통령이 수도권 교회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교회 4곳은 비대면 예배를 포함한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8월 문 대통령을 상대로 4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무분별한 소제기로 국가 행정과 재정 운용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법원에 담보 제공을 신청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 모범 수용자 735명을 가석방합니다. 가석방 대상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부총리와 함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수감 중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가석방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기 가석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용시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모범 수용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경제인 등이 대상입니다. 북한이 오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올해 10번째 무력 시위에 나선 건데요. 아직 어떤 발사체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는데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발사체는 발사 직후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군 당국은 이 발사체가 발사 직후 20km 이하 고도에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이 채 날아오르지 못하고 폭발한 만큼 잔해가 평양 상공에 흩어진 후 추락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사일을 쏜 평양 순안은 북한이 최근 2차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성능 시험 발사를 진행한 곳인데요. 군 관계자는 오늘 쏜 미사일이 이와 같은 종류인지 여부도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는데 앞선 2차례와 마찬가지로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화성 17형 성능 시험 발사를 한 지 11일 만이자 올해 들어 10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미사일에 대해서 북한은 이 미사일이라는 언급 없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했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라고 경고해왔습니다. 또 조만간 북한이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고 평양 순안 일대 등을 예의주시해 왔는데요. 일단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한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를 넘어서 하루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800만 명에 육박했고 위중증 환자도 1,200명을 넘어서서 역대 최다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신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자 신규 확진자 수 지금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3만 8천여 명 늘어난 40만 741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하루에 4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종전 최다 기록인 지난 12일 38만 3천여 명보다 1만 7천여 명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 수는 760만 명을 넘어서며 이제 800만 명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 급증은 주말 감소했던 검사 인원이 늘어난 데다 이번 주부터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도 최종 확진으로 인정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발표와 달리 어젯밤 44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지자체 등에서 수집한 민간 정보일 뿐 공식 집계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언론 보도가 지자체 재난 문자와 보도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기존 확진자나 다른 시도에서 중복된 수치였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신속 항원 검사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신고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확진자를 집계하는 방식도 복잡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48명이 늘어난 1,244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4.2%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코로나19로 숨진 환자는 164명으로 전날보다 100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11,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환자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는 177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으로 하루 2번씩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부는 2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해 절정에 이른 모습이라며 이제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누적 확진자의 30%를 넘는 인원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감염될 정도라며 조만간 정점을 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모레인 18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연구팀 예측치를 종합해 일평균 확진자가 최대 37만 명 수준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봤지만 이미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정신입니다.
네, 백신 미접종 연령대인 소아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달 이후로만 벌써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서울시에서도 소아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고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운영 첫날인데 소아 확진자에 대한 진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병원 안이 텅 빈 모습인데요. 오전에는 정말 많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수요일은 다른 날짜에 비해서 환자가 많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데 오전에만 180명이 진료를 보고 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병원은 지난 14일 서울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소아특과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서울 지역에는 소아 확진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가 전체 10곳 정도 있는데요. 소아 환자만 전담으로 진료를 보는 곳은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2곳과 서초구 소재 어린이원 1곳,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등 모두 4곳입니다. 대면 진료만 이뤄지는 외래진료센터와는 달리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에서는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도 가능한데요. 이곳 병원 역시 31개의 1인 병실을 갖추고 있고 24시간 전담 의료진이 상주하며 소아 환자를 지켜보게 됩니다. 병원 측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개 동을 이제 코로나 확진 이제 환자 전용으로 이제 따로 운영을 해서 이제 확진자의 경우에도 이제 증상이 심할 경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더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직접 병원을 찾다 보니 감염 전파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모를 감염을 막기 위해서 병원 1층부터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해놨고 의료진들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음압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아이가 아플 경우를 대비해 밤 10시까지 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대면 진료가 끝난 뒤에는 재택치료 전담팀이 비대면 응급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병원이 아니더라도 전국 100여 곳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상담센터에서도 24시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달 이후 10살 미만 소아 사망자가 5명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도 6명으로 느는 등 소아 확진 상황도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소아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오는 31일부터 5살 이상 11살 이하 연령층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어린이병원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궁금한 점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40만 명대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당국의 그 정점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지금 누적으로 800만이 감염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40명씩 한 일주일 정 5일만 지나도 200만이 더 더해지면 1000만 명 정도가 감염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지금은 유행의 최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유행 예측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주일의 평균치이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에 발표되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주말 효과가 완전히 반영된 화요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체감하기로는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조금 낮아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서는 그래도 유행의 어느 정도는 예측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지금 확진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감염 규모를 완전히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전체 감염자 중에서 약 절반 정도만 확진으로 찾아내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 40만 명 정도가 확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80만 명 감염자는 80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예. 그 정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유행의 최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 실제 확진자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설명도 함께 해주셨는데 어제 그 확진자 집계 과정에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지자체별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9시 기준으로 45만 정도 됐었는데 오늘 아침 발표한 게 이제 40만이거든요. 이런 그 집계 과정에 혼선은 왜 있었던 겁니까? 지난 이틀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 일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의 결과도 양성으로 인정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 그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예. 입력하는 과정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들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계 결과 같은 것들을 행정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발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유행 추이에 관심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저녁 9시에 발표되는 결과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 결과는 지자체의 결과들을 단순히 취합한 결과이기 예.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것을 확진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집계가 중복 집계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것들을 의료기관에서 직접 입력하는 과정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네. 행정적으로 본다면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언제 정점을 지나냐? 자, 이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인데, 자, 방역을 잘하는 국가들은 이 정점을 지나는 이 그래프가 좀 완만하다. 이건 뭐 맞는 정설입니까? 지금 유행 규모를 본다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확진자의 숫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인구 집단의 크기가 매우 크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취하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서 방역 정책들을 완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행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부터 방역을 완화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행의 규모를 더 크게 키우는 데에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너무 빨리 완화했다. 빠르게 완화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의 대유행이 끝나봐야지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방역상의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는 감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새로운 변이가 또 나올까 이 걱정입니다. 지금 뭐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델타 크론 변이라는 게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스텔스 오미크론 얘기 꽤 나왔었는데 이건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26%로 증가한 이런 수치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새로운 유행의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정도가 되면 또 새로운 우세종이 등장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 우세종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음 유행이 결정이 될 겁니다. 예. 오미크론 대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유행의 규모나 크기 측면에서는 가장 큰 유행이 되겠지만 이 유행이 절대 마지막 유행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유행이 이어질 텐데 그때는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확산 규모가 조금 더 커지는 데 있어서도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BA2가 차지하는 비율이 예.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미크론 안에서도 우세종의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오미크론 내에서 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완전히 다른 그런 변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미크론 예. 안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결과를 본다라면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의 독립적으로 감염 그리고 재감염이 되는 사례들이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군요. 그 비율 자체가 높진 않습니다. 예.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사망자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우리 의료 체계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도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 유행 정점에서 약 2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중환자의 정점이 오고 중환자의 정점에서 1주가 지나게 되면 사망자의 정점이 오거든요. 네.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환자 병상이 2,700병상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재원하고 있는 중환자는 1,200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재원 중환자로 발표되는 수치와 실제로 병상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특히 많습니까? 네, 점유하고 있는 병상이 약 50% 정도 더 많은 상태인데요. 예. 그 이유가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미리 중환자실에 가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치료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질환 때문에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 준비된 병상이 2,700병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는 1,8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으로부터는 약 600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 범위 안으로 유지가 가능하겠느냐가 오미크론 대유행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 당국이 대응을 할 때 이걸 좀 보수적 수치로 접근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군요. 네, 보수적 수치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신호는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중환자의 증가 추세보다 조금씩은 곡선이 낮아지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경구용 치료제의 효과라고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또 한 번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모레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가 발표가 되는데
어떤 결론으로 발표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방역에 있어서 완화를 해야 된다는 의견, 그다음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항상 그 가운데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역을 강화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방역을 큰 폭으로 완화하게 되었을 때 유행의 정점과 기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간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의 소폭 완화는 불가피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그 완화의 신호라는 것이 정책적인 영향이 크지 않게 하는 중간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당장은 완전히 푸는 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풀기까지 중간 단계를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유지가 이제 완화가 된다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역 당국이 지난 한 달간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이하다,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데. 감염병 전문가시죠. 이재갑 교수 같은 경우는 독감도 하루에 40만 명씩 발생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재훈 교수님은 저는 정부에서 계절 독감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의 대응 방식이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오미크론 변이가 계절 독감만큼 덜 위험해졌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계절 독감의 치명률 0.1%라고 하는 것도 그 근원을 찾아가 보면 정말 측정이 어려운 방식이거나 예전의 자료들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절 독감의 치명률이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과대평가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지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절 독감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매우 위험한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조금 약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절 독감보다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과 계절 독감은 한 단계 정도 오미크론이 더 위험한 감염병이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절 독감처럼 대응하는 것인 거죠. 네. 코로나19 지금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인데 오늘 김부겸 총리가 등급 조정 방안을 논의해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장기적인 방향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토착 감염병이 될 것이고 토착 감염병이 되려면은 등급 조정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게 지금의 대유행을 대비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까지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등급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런 등급 조정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있습니다. 의료 체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여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이 지나가면 충분히 부드럽게 전환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몇 가지가 바뀌는데 일단 집중관리군에서 50대 기저질환자가 빠지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른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는 옮기지 않고 있었던 병상에서 그대로 치료를 받게 되는 이 정도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런 조치에 따른 어떤 우려는 없을까요? 당연히 의료나 방역 체계상에서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감염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유행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정된 의료 자원을 팬데믹 상황에서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인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요즘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재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 재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백신의 효과도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염을 통해서 획득한 면역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 번의 대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규모의 유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델타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꽤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가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재감염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변이가 아니고 같은 오미크론 내에서의 재감염
이런 가능성은 학계에서의 보고는 네.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이기 낮다. 때문에 오미크론 재유행 안에서 반복적으로 재감염되는 상황들은 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집에서 자가 검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흔하진 않습니다만 자가 진단 키트에서는 양성이 나오는데 병원 가서 신속 항원 검사하면은 음성 나왔다 이런 분들도 주변에 꽤 계시더라고요. 네, 자가 진단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검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병의 진행이 되어서 다 회복되셨을 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 아니면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 검사가 중요하고 예. 전문가에 의한 검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복 검사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2년간 유예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바뀔지 주목됩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시장 불안의 주범이라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금을 중과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더 이상 투기와 주택시장 불법 행위를 자시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를 더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세율이 최고 75%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돼 1주택자와의 세금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가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중과세율 체계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새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세법 개정에 반대할 경우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길에 데려갔던 소 1,001마리를 키운 현대서산농장 기억하실 텐데요. 분뇨를 불법 적치했다가 지자체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수년째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일부 오염물질은 인근 담수호와 바다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취재한 박기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박 기자, 일단 이 분뇨 불법 방치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네,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달 말쯤인데요. 한 공익 제보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현대서산농장에서 분뇨가 무단으로 쌓여 있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최근 한 3, 4년 동안 반복됐고 모두 수백 톤에 달한다는 거였는데요. 네. 실제 서산시청에서 현장에 단속을 나갔는데 이 현장을 그대로 적발했습니다. 예. 적발 당시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 농장 한켠에 사람 키보다 높게 가축 분뇨가 쌓여 있는데 사진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
네, 지난달 시에서 확인한 것만 210제곱미터 면적에 2m 높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25톤 덤프트럭으로 20여 대 분량이고요. 네. 지난 2020년 위성 사진을 봐도 그때 당시에도 이 쌓여 있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요 사진 앞쪽에 있는 그 쌓여 있는 사진, 그게 다 지금 분뇨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사진은 현대 서산농장 사진인 것 같은데 현대 서산농장은 어떤 곳이죠? 네, 현대건설이 주도한 서산 간척지에 세워진 농장인데요. 예. 지난 19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 1,001마리를 끌고 방북길에 올랐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의 물꼬를 튼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방북소의 후손 3,000마리가 바로 이곳 현대 서산농장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현대건설의 자회사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 등에서 고급 한우 선물 세트 등으로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뇨들은 퇴비를 만드는 업체에 넘기거나 인근 농가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는데 일조한 공간인데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가축 분뇨에 대해서 좀 낯선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 원래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일단 가축 분뇨에는 다량의 인과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물론 이제 작물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도 맞죠.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이 무단으로 배출될 경우에는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 과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퇴비 처리 시설을 그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고 퇴비를 이제 절차를 거쳐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놨습니다. 또 정화 작업 등을 통해서 일부 배출도 가능하긴 한데요. 이 또한 제한적이고요. 특히 허가를 받은 사업자라도 무단으로 퇴비를 배출했을 경우에는 인근 토양이나 수질 오염 우려가 있다고 보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소량으로 거름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이게 대량 유출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무엇보다 오염 여부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었는데 현장에서 이 축사와 바로 연결된 수로가 바닥까지 담수호까지 이어진 것 확인했습니다. 네. 지붕이 없는 곳에 분뇨가 쌓여 있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땐 오염물질이 그대로 수로를 따라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간척 사업이 이뤄진 담수호의 오염, 나아가서 해양 오염까지도 우려가 됐는데요. 실제 적조와 녹조 현상은 물론이고요. 어민들은 담수호 물을 바다로 뺄 때마다 배 높이 위로 올라올 정도로 많은 거품이 나오는가 하면 악취도 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인근 양식장에서도 바지락 등이 폐사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적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환경단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질소와유는 심한 악취도 나고 당연히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적조와 녹조가 생겨요. 그렇잖아도 늘 녹조와 부영양화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분화모에 더군다나 이런 침출수가 가축 분뇨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악화된 곳에 더 심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생태계에 영향이 있을 거고 어민들의 피해도 또한 나올 겁니다. 가축 분뇨가 쌓여있던 곳 인근 토양과 수질 침출수가 유입된 담수호 인근 해안까지 검사해서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또 강조했습니다. 예, 이 호수나 해양 오염까지 이어졌는지 이건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 서산농장 측 설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시겠지만 이미 서산시에서 직접 현장을 적발해서 개선 행정명령과 과태료까지 사전 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네, 현대 서산농장 측도 무단 적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인근 농가로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 퇴비를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공급 일정이 늦춰지면서 임시로 들판에 쌓아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만 임시 적치한 것이냐고 제가 직접 물었더니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퇴비 처리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산농장 대표와 담당 팀장을 가축분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현대 서산농장 축사관리팀 등을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가축 분뇨를 쌓아둔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산시와 금강유역 환경청도 인근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뇨 야적 현장을 직접 다녀온 박기환 기자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하림과 마니커를 비롯한 16개 육계 신선육 사업자들이 12년 동안 서로 짜고 닭고기 값을 올려오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네, 과징금만 1,700억 원 넘게 부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자, 하림이나 마니커처럼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업체들도 지금 포함이 된 건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하림과 마니커, 참프레 등 16개 업체가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려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국내 닭고기 공급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들로 이들의 닭고기값 담합은 지난 2005년부터 무려 12년 동안 45번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들 업체는 닭을 키워서 도축한 뒤 치킨 프랜차이즈 등에 납품하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요. 이들은 닭고기 값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살아있는 닭의 가격을 올리는 수법을 썼습니다. 서로 짜고 각 회사의 달걀이나 병아리를 없애는 방법으로 닭의 전체 마리수를 줄이며 값을 올린 겁니다. 또 시장 전체의 가격을 올리려고 업체들이 동시에 살아있는 닭을 대량 구매한 뒤 냉동 비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축 비용을 올리거나 가격 할인을 서로 자제하는 방식으로 판매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담합은 사업자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의 내부 회합을 통해 주로 이뤄졌습니다.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 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공정위는 이들 16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하림 총수 김홍국 회장의 아들 회사인 올품을 포함한 5개 업체는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국내 휘발유 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이 9년 5개월 만에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입니다.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휘발유 값에 평소보다 부쩍 한산한 모습입니다. 이 주유소의 휘발유 값은 리터당 2,288원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100원 넘게 뛰었습니다. 서울에 이어 전국적으로 기름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이미 리터당 2,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은 건 2012년 10월 넷째 주 이후 9년 5개월 만입니다. 높아진 기름값에 운전자들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1,700원, 1,800원 하다가 갑자기 2,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천천히 올라갔었는데 너무 순식간에 올라가서 부담이 너무 큽니다. 특히 운수업자들은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출된 기름값이 한 달에 한 2, 3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우리 생계 위협을 받는 거지. 이처럼 국내 휘발유 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는 국제유가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인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9일 배럴당 127.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변동은 몇 주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휘발유 가격이 진정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주부터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려면 한 2, 3주 후인 4월 초께는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고유가가 지속하자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으니.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버거운 상황에서 연일 치솟는 기름값이 서민들의 삶을 더 힘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밀과 옥수수 등 수입 곡물의 가격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최근 2년 새 47% 이상 올라 8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곡물 수입량은 196만 톤, 수입 금액은 7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톤당 가격은 386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상승했고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2월보다는 47%나 올랐습니다. 올해 2월 톤당 수입 곡물의 가격은 2013년 5월에 388달러 이후 최고치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1일째입니다. 3주가 경과한 현재 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지원하는 몇 안 되는 우군들은 어디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국제부 호준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선 현재 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시가전으로 키이우를 점령하는 것이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드니프로강이 키이우를 남북으로 관통합니다. 예. 이 드니프로강은 우크라이나 전체를 관통하는 강인데 수도 키이우도 관통을 하고요. 또 그 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니프로강의 지류들 그리고 늪지대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3월 말이 되면은 흙이 녹으면서 곳곳이 다 진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탱크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미사일하고 포격으로 계속 키이우를 공습하고 있고요. 특히 이 탱크 부대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러시아군이 고전하는 큰 이유입니다. 예. 서방에서 지원한 대전차 무기, 그다음에 드론으로 탱크들을 잇따라 파괴시키고 있는데 대전차 무기는 혼자서도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볍고 예. 가격도 비교적 싸고 800m 밖에서도 쏘고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군 탱크가 200대 정도가 파괴됐다고 하고요. 탱크 시대의 종언이다. 현대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현장이다라는 보도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 키이우는 영하 10도까지 여전히 내려갑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쇳덩어리나 다름없는 탱크 속에서 러시아군 병사들이 동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군 병사들도 사실 상당수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왔는데 모든 사람에게 비극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공습은 또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처하면서 국제사회 애타게 원군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네. 러시아에게 우군이 되어줄 곳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오늘 1,400억 원 국채이자가 도래합니다. 예. 러시아는 루블화로 내겠다. 외환이 다 묶여 있으니까. 라는데 국제 시장에서는 그걸 용인해 주지 않고요.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동안에 해결 못하면은 이제 국가 부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러시아가 찾고 있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어제 미국과 중국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회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와의 무역 협력은 앞으로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그 미국 쪽의 회담 대표가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를 지원하면 우리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도 제재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먹혀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어제 회담으로 두 나라 관계가 더 멀어졌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네, 중국의 입장이 이번 사태에선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중국이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군사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 정부가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외교 전문을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공유했다라고 한 어떤 정보냐? 중국이 러시아가 지원 요청한 무기들을 지원할 의향을 밝혔다라는 정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요청했다는 것이 지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땅에서 공군기 향해서 쏘는 미사일, 그다음에 장갑차,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군수품 수송하는 차량 이런 것들입니다. 미국 CNN은 전투 식량도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물건들이 전부 지금 현장에서 러시아가 아주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요한 정보들을 미리 알려서 미리 공개를 해서 무력화시키는 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 정보기관들이 굉장히 우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꽤 효과를 보고 있고 이번에도 아마도 중국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이 정보 공개를 통해서 보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군사적 지원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타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동맹국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침공을 지지한다는 뜻은 밝히지 않는 거거든요. 중국조차도 국제사회 눈치를 보는데 그런데도 이제 아주 과감하게랄까요? 커밍아웃한 나라가 4개입니다. 4개. 지난 3월 2일에 유엔에서 긴급 특별총회가 열렸고 여기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181개 국가 중에 반대 표결한 나라가 5개였습니다. 러시아 빼면 이제 4개죠. 이게 벨라루스하고 시리아, 에리트레아, 북한인데요. 벨라루스는 루카셴코 대통령인데요. 28년 지금 재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알 아사드 대통령 22년. 에리트레아는 처음 들어본,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아프리카의 신생 국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인데 이 에리트레아의 대통령이 지금 9년째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은 12년입니다만은 뭐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에리트레아 대통령 이름은 아페웨르키.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집권하고 있고요. 그래서 외신들은 독재자 리그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한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와 함께 제재 대상으로 삼은 곳이 벨라루스인데 이 벨라루스 어떤 나라입니까? 벨라루스가 벨라가 하얀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루스다. 루스가 이제 러시아 이런 거. 옛날에는 여기를 백러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8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있었던 키이우 공국, 그러니까 러시아식 이름으로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걸 세웠던 곳이 루스족인데 그래서 푸틴은 지금도 이 루스족의 후예들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라루스가 다 같은 뿌리다, 우리가 같은 식구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벨라루스는 18세기 말에 러시아 제국에 편입됐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그러다 소련이 1991년에 붕괴되면서 독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루카셴코 지금 대통령인데요. 이 루카셴코 대통령이 지금 6선째입니다.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35년까지 집권할 수 있도록 또 지금 개헌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반정부 시위대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제 박수를 치니까 박수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치는 사람들을 붙잡아 가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반체제 언론인을 연행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여객기를 강제로 착륙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EU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중동 난민들을 일부러 끌어들였습니다. 벨라루스로. 그리고 폴란드 국경으로 밀어냈습니다. 난민들은 폴란드 거쳐서 독일로 가는 것이 이제 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초유의 난민 국경 사태가 벌어졌던 곳이 바로 이 벨라루스입니다. 초기에는 루카셴코가 러시아에 밀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외 기반들이 점점 약해지고 반대 세력이 많아지니까 푸틴하고 점점 밀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침공 직전인 작년 말 12월 말쯤에는 푸틴하고 루카셴코가 같이 아이스하키를 하는 장면 이 화면인데요. 두 나라 이제 강요들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아이스하키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러시아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이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경제 지원을 받는 대신에 정치적으로는 간섭할 수 있게 하는 로드맵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위성 국가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러시아 제외하고 지금 4개국 지금 보신 것처럼 루카셴코의 독재 체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가들 외에는 다른 국제사회에서 연대는 더욱더 강화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폴란드하고 체코하고 슬로베니아 정상들이 키우에 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포격을 당하고 있는데 이웃나라의 수도에 찾아간 것입니다. 뭐 이례적이고 다소간 감동적이기도 한 장면인데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간 것이죠. 또 키이우 시장은 프란체스코 교황을 오늘 좀 방문해달라라고 요청하기도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각국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화상 연설할 때는 처칠이 2차 대전 때 썼던 명언,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 명언을 인용할 때는 영국 의원들이 이제 눈물을 글썽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캐나다 의회에서 연설할 때도 캐나다 의원들이 다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역시 화상으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의 강력한 연대가 또 협상에도 진척이 되기를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준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늘 공습과 폭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휴대전화 앱과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르키우, 남부도시 마리우폴 등 곳곳에서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겨우 탈출한 12살 아리나는 참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나를 데리고 피란으로 온 어머니 안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공습을 피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경보를 확인하고 대피소로 향한다는 겁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앱을 이용하면 각 지역별 공습 경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번 달 내내 다운로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싶은 지역을 검색하면 안전한 곳은 파란 동그라미가 뜹니다. 위험 지역의 경우 빨간 동그라미와 함께 사이렌이 울리고 진동이 계속됩니다. 하르키우에서 온 대학생도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 곳곳이 폐허가 된 하르키우는 방송 시스템 또한 포격을 받아 앱이 큰 힘이 됐습니다. We have this app on our phones, and it sends signals where air alarm starts, where it goes, and where it ends. 안나는 매일 SNS를 통해서도 전쟁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식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very day information about situation Ukraine every day. 다른 피란미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공하는 문자를 받고 생존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Turn off the light, shut the windows. You need to take some money and food, and make your family know that there is some. 방송 송출탑 등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방송을 통한 정보 취득이 끊긴 상황에서 휴대전화 앱과 문자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프셰미실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전국의 봄 축제가 3년 연속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춘객 발길이 예상돼 지자체에서는 방역 대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매화축제로 봄의 시작을 알려온 광양 매화마을.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왔음을 알리는 매화가 사람들을 반깁니다. 개화 소식과 포근한 날씨에 평일인데도 상춘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꽃 많이 피어 있는 거 보니까 기분 되게 좋고 홍매화가 지금은 많이 피어 있어서 상당히 이쁜 것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 봄 기운은 완연하지만 올해도 축제는 열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3년 연속 취소된 겁니다. 도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게이트 설치 및 지점 거점 방역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입니다. 호남과 영남 상생의 상징인 화개장터. 봄이면 벚꽃이 만발하며 많은 상춘객이 몰리는 봄나들이 대표 명소입니다. 역시 벚꽃 축제가 계획됐지만 취소됐습니다. 상인들은 축제 취소 소식에 울상, 지자체는 지원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결하기 위해서 소액 대출을 해서 무이자로 3년 동안 빌려주는 이 제도를 하니까 최근에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봄 축제 취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도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4월 1일 예정이던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구량제도 3년 연속 취소됐고 구례 산수유 축제, 담양 대나무 축제, 양평 산수유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올해는 축제를 열 수 있을까 기대했던 지역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네, 오늘 따뜻하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이 점차 양호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자 오늘 봄 즐기기 굉장히 좋은 날씨긴 한데 공기가 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해 아쉽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42 마이크로그램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평소의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나쁨 수준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대기질이 양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강원 영동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30mm,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최고 10mm, 그 밖에 전국에는 5mm 안팎이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6도, 대전 8도, 광주 10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는 높겠지만 오늘보다는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3도, 광주는 18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주말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소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코로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고요. 옷차림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오늘 단연 관심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이례적으로 당일 아침에 취소가 됐죠. 실무 협의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네, 대통령 광화문 집무실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걸까요? 용산 국방부 부지가 급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청와대로 갈 가능성은 제로라는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2달 안에 결론 지어질 수 있을지 잠시 뒤 여야 의원 2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